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 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지난 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새해 첫 경제의 속살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 모두 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돼야 할 텐데. 네. 어제 잊혀진 인물이 또 뉴스에 나와서 심사가 좀 복잡했습니다. 네. 이런 날 즈음에는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국민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날에 꼭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래도 올해 우리 국민들,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드는 게요. 그래요? 예. 정상근 혁명동지께서 페북에 지령을 내리셨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그 지령을 잘 따르시면 다들 복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까짓 게 많이 컸네.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테니까요. 예, 뭐 없는 말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새해 첫 이야기,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예, 새해 첫 방송인데 제가 어떤 뉴스를 고를까 하다가 골라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월요 경제학은 내일로 하루 미뤘으면 합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이야기 하나만으로 새해 첫 방송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12월 초에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한번 뚜껑이 완전히 열린 채, 아니 진경준이 4년이고 한상균이 3년인 게 어느 나라 법상식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예. 한상균 위원장께서 12월 21일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21일에 손편지를 쓰셔서 민주노총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12월 26일에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그 편지 조금 길지만 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을 읽기 전에 한상균 위원장께서 왜 이런 편지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2월 13일자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한상균 석방이 촛불 민심, 집회 주최 측 주장의 찬반 논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 기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촛불 집회를 주관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구속과 함께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감 중인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퇴진행동 측은 한 위원장 석방이 촛불 민심이라고 주장한다. 퇴진행동은 정부는 부패와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했다며 한 위원장이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돼 노동자와 민중의 편에 서는 것이 촛불이 바로 세우려는 정의라고 밝혔다.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현 정권의 노조 탄압 정책이 불법 집회를 유발했고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된 상태다. 10일 7차 촛불 집회에 참가한 직장인 권모 씨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량을 준 건 맞는 것 같다며
경찰의 강경 진압이 불법을 이야기한 측면도 있는 만큼 양형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모인 촛불 민의를 왜곡하는 처사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학생 김정수 씨는 석방 요구는 자유지만 촛불을 든 전 국민이 한 위원장을 지지한다는 식의 수사는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한 사회학과 교수 역시 과거 과격 집회에 반감이 컸던 국민이 분명 존재하는 데다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옹호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촛불을 대표하는 퇴진행동보다 민주노총 이름으로 한 위원장 석방을 주장하는 것이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요.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은 늘 이런 식입니다. 여론을 분열하는 데에는 굉장히 유능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왜 한상균 석방을 촛불 민심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지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14만 명이 모였던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요. 이 대회는 2016년 촛불 집회, 개척 집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주도했다고 무려 검찰이 8년을 구형했고 2심 재판 결과 3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게 저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논쟁을 길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21일 한상균 위원장께서 직접 쓰신 편지 글입니다. 이거 전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조합원 동지들께 쇠창살 사이로 이름 없는 별들을 불러놓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믿어도 되는지를 묻고 또 물으면서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자랑스러운 동지들 소식을 전해 듣기만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불의한 정권의 파열구를 냈고 기어이 탄핵을 이끌어내고 있는 동지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으시죠? 요즘 같은 고생은 오히려 신명이 나실 거라 생각됩니다. 1차로 박근혜를 청와대에 가두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진실과 민심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중의 분노가 더 거세져야만 신속한 결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춘3월 이전에는 박근혜가 김기춘, 우병우와 부역한 패거리들과 함께 이곳 서울구치소로 들어오리라 믿겠습니다. 탄핵, 적폐청산, 부역자 단죄, 대선, 개헌까지는 갈 길이 험하고 멀기만 합니다. 국회에 맡겨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이번에는 속지 말고 광장의 힘으로 직접 바꿔나갑시다. 촛불은 희망의 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되는 길은 진짜 주인이 되는 혁명의 완수이기에 그날까지 더욱 거세게 몰아칩시다. 재벌가 정권이 한편이 되어 노동자 민중을 착취해온 질곡의 현대사를 종지부짓고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평등민주공화국을 만들 기회를 박근혜가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은 교도소 내에서도 상식이 됐습니다. 접견온 동지들의 웃는 모습과 넘치는 자신감도 오랜만에 봅니다. 작년 겨울 공안 탄압에 분노를 곱씹던 동지들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아크릴판에 손바닥을 맞댄 채 말없이 피눈물을 흘리다 간 동지들도 지금은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해온 노동자의 꿈을 꺼내들고 민중도 속에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을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잘못한 것이 없다. 박근혜, 최순실과 부역자들 그리고 공범인 재벌들의 궤변에 우라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걸 보니 독재자들의 발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뒤에 숨어서 호가호식한 부역자인 총리, 장관, 새누리당, 권력기관장 중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하는 자는 한 놈도 없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잠시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며 반격을 시도하려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기득권의 벽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우리에겐 진실과 정의, 주권자들의 굳건한 연대로 무장했으니 그 벽을 깨부수고 말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끝까지 가겠다는 민중을 견인하면서 급하지만 긴 호흡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민주노총과 1,500개가 넘는 노동, 종교,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퇴진 행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면서 민주적 토론을 통해 촛불을 든 민중혁명을 진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주권자 스스로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대역사는 혁명으로밖에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광장으로 모인 에너지를 지속시키면서 대안 세력으로 승화시켜야 할 담대한 숙제도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탐대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는 차고 넘치지만 지금은 오직 박근혜 체제의 완벽한 탄핵과 단죄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할 것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멈춰주십시오.
동지들, 기울어진 노자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악법을 개정하고 정부 정책 수단을 목적의식을 갖고 작동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혁명적 사고를 갖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노동자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 전 국민적인 저항 없이는 자청할 정권은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들어선 후 6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내용적 준비는 심도 있게 하고 있지만 관철시킬 수단은 목적의식을 갖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의 촛불이 광장의 분노가 다시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든 촛불 혁명의 완수는 노동자, 민중의 먹고 사는 문제를 광장의 요구대로 해결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소득 불평등 해결, 노조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노동계약, 양대 지침, 성과퇴출제 폐기, 단별교섭 법제화, ILO 협약 비준, 교사, 공무원, 노동상권 보장 등이 전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진전임을 다음 정권이 최우선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압박수단인 광장의 직접 정치를 살려나가는 전략이야말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 동지들이 힘들겠지만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간부 동지들은 조급한 현안이 많지만 퇴진 행동이 대안 세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너른 품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촛불혁명이 진보 대통합을 촉발시키고 노동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안 세력으로 발전하는 역동성을 촛불을 든 노동자, 민중들은 벌써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되겠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에게 물으면서 답을 찾아 나갑시다. 동지들, 정유년세에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촛불의 파도가 거세지도록 민주노총이 더 힘을 내서 앞장서 나갑시다. 아빠 엄마랑 촛불 집회 가고 싶다고 말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난 232만 촛불 파도 사진을 머리맡에 붙여놓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 동지들 덕분입니다.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민중이 승리하리라 확신하며 동지를 보냅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투쟁 2016년 12월 21일 서울구치소에서 한상균 올림. 이유야 어찌됐건요. 한상균 위원장은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 이 구호를 멈춰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사람의 내공이 어느 정도가 돼야 저런 이야기를 감옥에서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 추운 서울구치소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탄핵에 집중하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선출했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한상균을 석방하라 이 구호를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이 편지를 읽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한상균 위원장의 요청대로 구호를 멈추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한상균을 석방하라고 외칠 것이고요. 또 구호를 외친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그 구호를 따라 외칠 겁니다. 그런데 한상균 위원장께서 직접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멈추고 박근혜 탄핵에 집중하자라는 이 진심만큼은 절대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편지가 공개되기 전에요. 12월 16일이죠. 독일에서 제가 영화 프로듀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희망찬 한국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ENPK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이신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클레어 함이라는 독일 교포분이 계신데 예. 이분이 오랫동안 한상균 석방을 위해서 국제적인 투쟁을 해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뉴스프로라는 인터넷 매체에 기고를 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나는 며칠 전 그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중 한상균 석방의 촛불 민심, 집회 주최 측 주장의 찬반 논란이라는 한국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고 무척 불쾌했다. 게다가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 한상균은 일단 별개다. 한상균까지 넣는 것은 촛불 민심에서 일반 시민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를 읽으니 더 화가 났다. 왜 한상균이 별개일까? 그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싸워왔나? 한국에는 남녀노사를 포함한 2천만의 직장인들이 있고 그가 싸워왔던 노동계약은 그 어느 이슈보다도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사무직이건 공장에서 일하건 많은 직종이 다 포함된다.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노조의 힘을 더 약화시킨다는데 노조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거기에 맞서서 항의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의무일 뿐이다. 실제로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한상균의 구속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래도 건강한 상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최소한 수십만이 참가했던 민중 총궐기가 왜 개최되어야 했는지,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노동계약에 반대하는지는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혐의로
검사가 한 위원장에게 8년을 구형한 것이 정상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언론은 폭력 집회 가부 논란에만 비상적으로 머무르지 말고 국민의 대다수 이익을 대변하여 한상균의 재판 주의와 노동계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사실 한상균은 지난달 국제사무노련에서 공포로부터의 자유상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세계적인 인권활동가다. 민주노총 사상 첫 직선제로 많은 동료들의 신임을 받아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3년을 이미 감옥에서 보낸 바 있다. 그런데도 그는 형을 마치고 나와서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동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런 그에게 우리 국민들은 큰 빚이 있다. 한상균은 지인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는 묵묵히 산을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힘들게 싸우고 있는 후배들에게 오래도록 언덕이 되어주자 다짐을 했다고 적었다. 2평도 안 되는 비좁은 그의 감방에는 작은 국화 화분이 놓여 있다고 한다. 물만 주고 정작 좋아할 이슬과 햇볕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지닌 그는 노조의 대표이기 이전에 가진 게 없는 아비로서 좀 더 따뜻한 세상이라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아빠이다. 국화와 별과 달과 버타여 살아가고 있는 한상균으로 끝을 맺은 그의 편지를 읽으며 TV에서 보여지는 강한 이미지와는 다른 그의 섬세한 감수성이 언뜻 낯설게도 느껴졌지만 그런 그의 순수함과 인간애가 싸움을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걸 깨달은 나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멀리서나마 촛불을 들 것이다. 언젠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는 그날이 오기를, 새벽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네, 이렇게 그 칼럼을 맺었습니다. 아이고 참. 예. 우리에게는요, 참 좋은 한상균이라는 동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참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좀 더 따뜻한 세상이라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는 한상균 위원장의 이 마음이,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저희 청취자분들 한상균 위원장을 위해서 손편지 하나씩 쓰셔서 예, 격려와 응원의 편지를 구치소로 보내주시면 한상균 위원장께서 이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는데 큰 힘이 돼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요. 그 한상균 위원장께서 이 편지는 그 서울 구치소에서 쓰셨는데 12월 26일에 춘천교도소로 이감이 되신 모양입니다. 아이고 왜 안 그러나 그랬습니다 제가. 예. 그런가요? 춘천교도소가 더 힘든 곳인가요? 아니 당연하죠. 네, 저는 몰라서요 그걸요. 예. 그러면 네, 어쨌든 더 힘든 곳으로 그러면 이감이 되신 겁니다.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 신촌 양지길 5 춘천교도소 수감번호 2006번 한상균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누구로부터도 부탁받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 영치금도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저도 많지 않은 돈이지만 보내겠습니다. 우리은행 270-589-761-18801 예금주 한상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상균 위원장께 힘내시라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멈춰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 후배들에게 오래도록 언덕이 되어주자고 다짐하는 분입니다. 가진 게 없는 아비로서 좀 더 따뜻한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아빠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국화와 별과 달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민주노총 위원장이십니다. 한상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한상균 석방의 구호를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의 여부는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한상균 위원장께서 내 석방이 뭐가 중요하냐 박근혜 탄핵에 집중해달라라고 요청하신 그 요청만큼은 우리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박근혜가 탄핵이 돼서 감옥에 갈 때까지 시민들께서 더 많이 힘을 내서 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상균 위원장의 그 요청을 우리가 좀 소중히 받아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편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새해에도 더 촛불로 열심히 싸워서 한상균 위원장이 수감되어 있는 그 자리에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날까지 한상균 위원장의 바람대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게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요.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에서 홍대 쪽에서 닭볶음탕 집을 운영하는 여성분. 아, 네네. 이분은 뭐 10차례의 대형 촛불 집회에 다 나왔다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정유라, 최순실 그들의 소행에 괘씸해서 나왔는데 네.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면서 왜 한상균을 석방시켜야 하는지, 네. 왜 우리가 노동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인지, 네. 그렇게 성찰하는 과정도 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그렇습니다. 이 사실 뭐 박근혜 퇴진으로 유토피아가 일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근원적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가 네, 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님을 함께 성찰하고 또 그렇게 해서 깨달은 만큼 행동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을 갖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홍대 앞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곳에 10월 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너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철도 노동 파업하시는 분들의 하는 말씀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노동, 뭐 이런 혁명, 동지 이런 말들이 사실 저랑은 상관이 없는 말 같이 들렸었습니다. 저는 너무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월호 어머니들의 눈물과 정유라가 대학을 이상하게 간 것 그게 더 화가 나고 공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도 농민도 그리고 비정규직 그리고 저와 같은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 모두 정의롭지 못한 국가에서는 똑같은 흙수저이고 또 흙수저의 자식들이고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의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출발선이 공정하지 못한 이런 나라에서는 상위 1% 사람들의 노예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곳에 나와서 토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시민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 저의 어줍잖은 말이지만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평범한 음식점을 하는 아줌마나 아니면 또 저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10회 정도 개근을 하면 무대에 올라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정말 어렵지만 제가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1차, 2차, 3차 나오면서 저처럼 점점 깨어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들이 두려운 것은 여기에 100만, 200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각성하고 깨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노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가 1월 1일 그야말로 반격을 가했는데 하루 만에 이 반격의 논리가 다 무너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들을 쭉 종합해 보면서요. 특히 이제 밤에 JTBC, TV조선 이런 뉴스 보도를 보면서 예. 좀 묘한 생각이지만
천운이, 하늘의 운이 박근혜한테 있지 않구나. 이게 좀 너무 종교적인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운조차 박근혜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운조차 박근혜 편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1월 1일에 기자들을 뭐 노트북하고 휴대폰도 못 들고 들어가게 한 기자간담회. 예. 뭐 그걸 기자간담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반격의 모임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거기서 적어도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는요. 지금 뇌물죄 적용 여부가 관심사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전략이 하루 만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박근혜가 회심의 승부수 개헌을 들고 나왔을 때 예. 그 당일인가요? JTBC가 바로 태블릿 PC 보도를 해서 논리가 뭐 박살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때도 제가 참 이 박근혜의 정치적 승부수가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날아가는 걸 보고 통쾌하면서도 신기했는데 예.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 승부수요. 뭐 그걸 승부수라고 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나를 잘못 잡은 셈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가 이걸 1월 2일이나 3일에 열었다면 전략을 명확히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2일 어제 하루 만에 중요한 변화가 특검에서 있었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삼성 합병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문영표가요. 예. 어제 다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JTBC 뉴스룸 단독 보도를 보니까 문영표가 특검에 와서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말이 없었는데 어저께 특검에서 이건 박근혜가 지시를 해서 삼성 합병에 관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게 JTBC 보도였습니다. 예. 또 그리고 그거보다 몇십 분 빨리 나왔던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니까요. 2015년 7월에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안가에서 만났는데 안종범이 준비한 대통령 말씀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대통령 말씀으로 들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보도들을 보면 뭐 박근혜가 왜 승마 지원이 지지부진하냐 하고 이재용한테 역정을 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삼성의 후계 문제가 내 임기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예. 또 TV조선 단독 보도를 보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시나리오를 미리 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나리오대로 하고 심지어 나중에 비판이 나오면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문건도 미리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상식적으로 짐작해왔던 그 일이죠. 삼성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정유라한테 퍼줬고 예. 그 대신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최정점에 박근혜 최순실이 있다 이건데요. 예. 이게 지금 어제부터 문영표의 입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를 얼마나 꼬이게 했냐면 1월 1일에 박근혜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박근혜의 전략은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무 관계 없어.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예. 이게 이제 편의상 전략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요. 이것도 전문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엇하고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이게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무산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20여 개 거기에서도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빼고는 이것을 다 해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 일을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거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은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전략 1번하고는 조금 다르죠. 전략 1번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건데 지금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 펼치는 논리입니다. 삼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 박근혜가 개입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건 국익을 위해서야.
이런 논리를 박근혜가 지금 처음으로 차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이걸 전략 2번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1번 전략이 나가리 되면 2번으로 전환을 할 여지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예. 국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조금 언질을 했다. 이런 여지를 남긴 겁니다. 근데 제가 박근혜라면 여기에서 말을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멍청하게 마지막에 한마디를 또 덧붙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것은 이렇게 이제 말을 맺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박근혜는 뭐 그냥 주술이 전혀 이렇게 호응이 안 돼요. 예. 네. 근데 이제 문맥도 전략 1을 썼다가 전략 2를 썼다가 맨 마지막 말은 다시 전략 1로 돌아온 겁니다. 나는 예. 상관이 없다를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담회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의 참모진이 굉장히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1하고 2를 혼재했는데 1을 쓸지 2를 쓸지 명확히 못했어요. 예. 그리고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1과 2를 다 얘기하고 그중에서 1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러니까 나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무관하다. 쪽에 방점을 둔 걸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아작이 난 거죠. 문영표가 그냥 털어놔 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요. 예. 그리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가 삼성 지배구조 개선을 임기 내에 마쳤으면 좋겠다. 이 멘트가 안종범 수첩에 그대로 등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르쇠 전략이 전략 1인데 이걸 구사하려는 시도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가 간담회를 3일쯤 했다면요. 박근혜는 문영표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전략 1을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 2로 나갔을 겁니다. 나 솔직히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국익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나가야지 조금이라도 더 버틸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를 더 강조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박근혜가 문영표를 너무 믿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어. 이걸 강하게 구사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 일 하루 만에 다 반박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전략 2를 구사했더라도 뭐 큰 차이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여지가 있었던 건 왜냐하면 보수 언론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루 상반으로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예상과 달리 문영표가 너무 빨리 불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문영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의 의리라는 거는요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네, 문영표 앞에 특검이 야, 너 시나리오 짰다며 국민연금이 문건 다 있다 보여줘?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죄수복 입고 감옥에 한 사흘만 있으면은요 내가 다 뒤집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살기 위해서 다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지 사흘도 못 버티고 바로 박근혜가 시켰다 이렇게 털어놓겠죠. 예. 그리고 아마 특검은 문영표 입에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 생각하면서 엄청 비웃었을 것 같아요. 바로 반박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아무튼 천운도 박근혜 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신년 기자간담회 마지막 발악도요. 곧 분쇄될 것 같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쩌면 특검이 박근혜하고 삼성이라는 이 거대한 두 산을 한꺼번에 단죄하는 그날이 한국 역사에서 기필코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예. 아이고 참 죄가 누적되더니 이렇게 네. 천벌이 임박했군요. 그렇죠. 예.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월요경제학을 쉬었습니다. 예. 화요경제학으로 해서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 팬덤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레미 홀든이라는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예. 그런데 요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근데 굳이 이 책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마케팅 관련자들이 아니시라면은요. 예. 이 책은 전형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룬 책이기 때문에 예. 저도 사보지는 않았어요. 서점에서 우연히 집혀서 그냥 선자리에서 쭉 읽어본 책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던 건 어떤 기업이 물건을 팔 때요. 팬덤을 활용한 마케팅을 굉장히 상세히 다룹니다. 예. 근데 그 사례에 정치인들의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을 파는 마케팅은 정치인이 표를 모으는 마케팅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전제를 두고 책을 전개를 해요. 예. 근데 이 책이 주장하는 바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중은 의외로 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감정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멀리 돌아갈 것도 없이 우리가 2012년 대선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건 정말 미친 선택이었죠. 물론 부정 개표 이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예, 예. 근데 정작 대중은 그런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책에 따르면은요. 그렇다면 그 감정적인 선택을 정치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 책의 첫 번째 과제고요. 예. 두 번째로 이 책이 주장하는 중요한 결론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광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광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절대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책 중간에 보면 이런 제목이 나와요. 광신자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소제목이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폭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인이건 기업이건 반드시 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광신자들을 버리고 가야 한다. 예.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정치인들하고 기업들이 이 광신자들을 못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 혹은 제품의 인기도를 못 끌어올린다는 결론을 냅니다. 홀든의 주장을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소비자층 혹은 유권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팬덤을 구분을 하는데요. 예. 첫 번째 그룹이 광신자 그룹입니다. 2번 그룹이 신봉자 그룹. 3번 그룹이 신도 그룹입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이 신도 그룹은 요즘 말로 하면은 가장 좀 일반적인 대중이에요. 그리고 1번 그룹 광신자 그룹은 이런 그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바 이런 그룹들인 거죠. 예. 이 광신자 그룹은 누구를 너무나 사랑해요. 어떤 제품을 너무 사랑해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홀든 표현입니다. 앞장서서 대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외부자로 비치는 걸 좋아한다. 음모를 세상에 까발리기를 좋아한다. 얼리 어답터의 성격이 있다. 예. 그리고 타협이나 희석의 기미가 있으면 공격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이고 뭐 확실하게 김어준이네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예. 아 정말 추방해야 돼. 많이 의식을 진짜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 여담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광주에서 저희 만나 뵀었잖아요. 예.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듣고 계셨더니 김용민 PD님께서 버럭하셨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왜 이런 걸 듣고 계시냐고. 아니 뭐 처음엔 버럭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팟빵으로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들었기 때문에 유튜브로 듣는 건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듣는 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예. 네, 그럼 뉴스 공장은 그 공중파나 유튜브로 들어주시는 걸로. 말입니다. 팟빵으로 듣는 몰지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이 홀든이 주장하는 이 광신자 그룹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 팬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자기의 지식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 중에서 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싶어 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공격을 받으면 음모론을 제기하고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 두 번째 그룹이 신봉자 그룹인데 신봉자는 홀든 표현이 이렇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중시하는 그룹. 그리고 자기가 무엇에 저항할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야 비로소 어떤 것을 지지하는 그룹. 예. 그래서 지지가 맹종이 아니고 이성과 논리의 판단 위에 서는 그룹. 이게 2번 그룹입니다. 3번 그룹 신도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죠. 대신 실용적인 타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룹이 다수일 때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극단적이거나 과장된 의견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예. 이 신도 그룹들은 1번 그룹인 광신자 그룹보다도 2번 그룹인 신봉자 그룹을 훨씬 더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면 홀든이 여기서 팬덤을 유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룹으로 보는 건 2번 신봉자 그룹입니다. 1번 광신자 그룹은 빨리 지지하고
빨리 구매하고 열렬히 지지를 하는데 예. 이번 그룹은 신중하게 지지하지만 꾸준히 길게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3번 신도 그룹이 누구를 따르느냐? 예. 신봉자 그룹의 구매를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알리거나 정치인이 자기의 지지를 확산시키려고 할 때요. 중요한 건 1번 광신자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확장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 그룹은 또 너무 공격적이고 예. 오히려 이 광신자 그룹이 나서면 나설수록 예. 3번 신도 그룹은 더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영향력을 확산시킬 때 2번 신봉자 그룹을 공격하라는 거죠. 예. 문제는 많은 정치인들이요. 1번 광신자 그룹의 지지가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머무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나 당신 아니면 나 죽어요. 당신에 반대하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러면 사람인데 예. 왜 마음이 안 동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나중에 캠페인을 해보면 그 사람 한 표일 뿐이고요. 결국은 그 사람 표 때문에 신도 그룹이 대거 이탈해서 선거에 패배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겁니다. 예. 홀든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소수 마니아들만을 겨냥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저변을 다수의 대중으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기업들은 광신자들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오히려 정말 겨냥해야 하는 사람은 중간자 집단의 신봉자다. 광신자는 열렬하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존재다. 이들의 극단적인 성격과 과대한 추종은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기 쉽다. 광신자 집단은 제품에 대해 먼저 알고 싶어하고 자기가 구매한 제품에 열렬한 지지자가 된다. 문제는 변덕도 심하다는 것이다. 반면 신봉자는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평가하고 지지에 나선다. 신제품의 최초 사용자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선택하면 가장 철저하고 충성스러운 지지자가 된다. 그래서 홀드는 기업이건 정치인이건 광신자들을 포기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초의 지지자이고 목소리가 크고 이런 충실한 지지자들이어서 이들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무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다 많은 신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지 아마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되게 거친 언사로 항의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싫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제가 그 메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메일을 보내신 분이 누구를 지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친 언사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막 표출하는 광신자적 자세를 가지면은요. 예. 그게 안타깝게도 그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좋은 효과가 안 생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정치인도 언젠가는 그 광신자 그룹을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거스리는 건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태도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조금 아둔한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가 어느 정치인을 지지한다면 광신자가 되지 마시고 신봉자가 되셔야 됩니다. 신봉자는 신도들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 스스로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호소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매력을 설득력 있게 전파를 해야죠. 그런데 안 맞는다고 욕부터 터뜨리면 물론 그분의 정신 건강에는 그게 좋을지 몰라도 지지를 하는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큰 해악이 되고 나중에 정치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권 후보들의 경쟁이요 보다 매력적이고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다 아름다운 한판 승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조금 찾고요. 광신자가 아니라 멋지고 매력적인 신봉자가 돼서 아름다운 매력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기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걸 홀든의 팬덤의 경제학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2년 대선 때였는데 그때 정몽준 후보에게 크게 밀리던 노무현 후보 이 지지자분들이 그 일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옷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다 간지가 납니다. 뭐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옷차림부터. 근데 이분들이 팝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노무현 지지를 표하는데, 저 그거 보면서
통상 이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니폼을 입고 노가바 갖고 이렇게 선거운동하는데, 아니 이분들은 진짜 자기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나와서 너무 매력적으로 춤을 추고. 네. 네, 말씀 그대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여기서 확신했어요. 아, 노무현은 글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질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매력적이면 확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진짜 저는 그때 보면서 아, 노무현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정치에서는 지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노무현의 승리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렇죠. 네. 아, 지지자들이 결국 이제 그 후보 지지의 어떤 그런 출발점이구나, 게이트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늘도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팬덤의 경제학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완배 기자님의 말씀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지 상당히 또 궁금해지고요. 좀 간지나는 그런 지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표명해 봅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막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지난 수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JTBC 토론 그제 있었는데, 네. 그 시청하신 분들이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서 네. 불편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네, 저는 못 봤거든요. 저희가 그 토론회 할 때 김용민 PD님하고 저하고 녹음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보니까 하루 종일 전원책 변호사님 이름이 모든 포털에 그 검색어 1위를 막 달리고 있던데요. 예, 예. 아직까지 제가 풀로는 다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일담을 보니 뭐 전원책 변호사가 신경질만 벅벅 내셨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말이죠. 그 발언 내용 중에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하여간 이게 보수의 이 민낯이거든요. 엉터리 주장을 펼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그 대중을 현혹해요. 아, 다른 곳에서도 그랬나 보죠. 저는 이제 오늘 한 곳을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게 많았나 보군요. 네. 아, 뭐 전원책이 꼭 그랬다기보다는 네. 변희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진중권 교수하고 사망유희 토론회인가요? 그거 할 때 말이죠. NLL 관련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니 진중권 교수도 처음 듣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반박을 못했어요. 그래서 변희재가 이긴 걸로 돼 있는데, 보니까 이른바 보수들의 그 토론, 뭐 논리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뭐 그냥 날조된 그런 팩트를 갖고 마구잡이를 주장하는, 예, 이런 경우가 바로 전원책 변호사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고른 게 저도 그 사망유희 토론이 생각이 나서 토론할 때는 팩트가 아닌 걸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토론이 많을 테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는 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경제 쪽 분야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게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부분만 다시 봤습니다. 봤는데 그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분을 1조 2천억씩 균등하게 갖고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합병 비율과는 사실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신장사하고 우산장사, 집신장사가 이익이냐 우산장사가 이익이냐,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분이 1조 2천억씩 똑같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1대1이 되던 3대1이 되던 사실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요. 이건 조금 망신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왜 이걸 들고 나오셨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게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그랬냐면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제일모직은 확실하게 이재용 거였고요. 예. 그런데 둘이 왜 합쳤느냐? 하필이면 주인이 없다시피 했던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4%나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그 삼성전자 주식을 먹기 위해서 삼성물산을 자기 소유가 확실한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이때 이재용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회사가 몇 대 몇으로 합치느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완배하고 용민이하고 사업을 합치기로 했어요. 근데 완배는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내기로 했고요. 용민이는 1억 원어치 방송 장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회사를 합치면 세 회사의 주인은 상식적으로 완배 50%, 용민이 50%, 5대5가 돼야 됩니다. 둘 다 1억 원씩 낸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걸 합칠 때 이제 둘이서 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배는 되게 별게 아닌 인물이고 이 회사에서 진짜 오너는 용민이었던 거죠. 이제 이재용 같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배하고 용민이가 어떻게 짜냐면 합병한 회사에서 용민이 지배력이 훨씬 더 강해져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완배가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내기로 한 오피스텔이 1억 원인데 시가는 솔직히 말하면 1억 원이 안 돼요. 집에 쥐도 많고요. 물도 많이 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5천만 원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자기 회사 재산을 깎아버립니다. 반면에 용민이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내가 내는 방송 장비는 가격은 1억 원이지만 이걸 다루는 기술도 필요하고 미래 전망도 밝고 그러니까 이걸 1억 원으로 쳐주지 말고요. 1억 5천만 원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쪽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합병을 한 회사 재산은 아까하고 똑같이 2억 원이지만 지배 구조가 달라집니다. 완배 1억 원, 용민이 1억 원 해서 5대5여야 되는데 이제는 완배 오피스텔은 5천만 원으로 깎았고 용민이 장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높게 쳐줬기 때문에 합병을 하면 용민 지분이 75%, 완배 지분이 25%가 됩니다. 삼성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재산 규모만 보면 주인이 없었던 삼성물산 재산이 3위였다면 이재용이 소유한 제일모직의 재산은 1위였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재산이 3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합칠 때 물산이 3, 제일모직이 1 이래야 되는데 합칠 때에는 삼성물산 재산을 최대한 깎고요. 제일모직 재산을 최대한 부풀려서 거꾸로 삼성물산이 1, 제일모직이 3, 이 비율로 합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 주주들이 화가 나는 거죠. 주요 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뚜껑이 열려서 뭐야 우리 재산이 3배나 많은데 왜 합병할 때는 우리 재산을 3분의 1로 깎아치는 거야. 부당하잖아. 이렇게 시비를 걸어버린 겁니다. 근데 전원적 변호사 논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만의 주주였다면 손해를 본 게 맞다. 삼성물산 재산이 확 깎여서 합병을 했으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였던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제일모직의 주주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 삼성물산에서는 손해를 보겠지만 제일모직에서는 또 이익을 보기 때문에 상세가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는 국민연금 투자한 금액이 삼성물산에도 1조 2천억 원이었고 제일모직에도 1조 2천억 원으로 똑같았으니까 쌤쌤이다. 물산에서 손해본 거 제일모직에서 만회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한 건 뭐였냐면 이 논리가 새로 개발된 논리가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나왔다가 하루도 안 돼서 박살이 난 논리입니다. 근데 왜 저 박살난 논리를 또 들고 오는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만약에 저 논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면 구속된 문용표가 저 논리를 안 사용했겠습니까? 당연히 썼겠죠. 근데 왜 안 썼냐면 저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확한 수치가 이렇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11.21%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돈으로 하면 1조 2,209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주식은 4.8%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돈으로 하면 1조 1,76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 액수는 비슷해요. 그런데 비중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서는 11.21%나 되는 대주주였고요. 제일모직에서는 4.8%밖에 안 되는 작은 주주였어요. 예. 그러면 두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요. 삼성물산이 예를 들어서 총액 1조 원을 손해를 봤다면 제일모직이 1조 원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쪽 손해액이 그대로 상대 쪽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서 손해를 보는 액수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총 손해수가 1조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1.2%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1.2%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1120억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제일모직에서 메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지 우산장수, 집신장수 이야기를 하는 전원책 변호사의 논리가 맞는 건데요. 얼마가 메워지느냐? 제일모직이 얻는 총이익도 당연히 1조 원일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얻는 이익은 4.8%밖에 못 가져갑니다. 4.8% 주주니까요. 그래서 얻는 이익이 48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산에서 1120억 원을 날렸다면 모직에서 480억을 받습니다. 이래서 640억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으로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국민연금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건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간단한 산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미 계산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계 주요 연기금들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양쪽 다 주주였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물산의 비중이 더 많은 경우엔 당연히 합병에 반대한 겁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얼마가 손해를 받느냐, 국민연금이 이 손실액이 수천억대다, 이 계산까지도 지금 다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도 전원책 변호사는 이 논리가 처음 들었는지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박살이 난 이 논리를 다시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이런 이상한 논리를 안 들이댔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전원책 변호사의 저 논리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먼저 드려봤습니다. 예. 한국의 보수가 참 문제가 뭐냐면요. 네. 불성실해요. 네, 맞습니다. 좀 꼼꼼해야 정말 되는데. 불성실합니다. 네, 네. 이 나라의 보수들. 반성해야 합니다. 최순실이 같은 기가 막힌 작자들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불성실해요. 아주 고약하기까지 하고 이런 보수는 재앙적인 그런 징책을 받아야 한다. 책망을 받아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보수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좀 꼼꼼해지기라도 해야죠. 네. 뻔한 그런 이미 다 나온 네. 팩트도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은 이런 행태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년 초다 보니까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그 경제 관련한 여론조사도 적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경제 쪽 여론조사 두 건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건 아시아경제가 한 건데요. 리셋 코리아 200대 기업 설문조사라는 겁니다. 200개 기업의 설문을 돌렸어요. 예. 응답률이 59%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흥미를 확 느꼈었던 응답은 뭐냐면 예. 경제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대선 주자가 누구냐를 물었는데 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의 지지를 받아서 기업인들 사이에서 1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2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2위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입니다. 10%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예. 반기문 사무총장은 7%로 3위. 이재명 성남시장이 5%로 4위. 네. 그 밑으로 뭐 유승민, 안철수 해서 4%. 예,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지사 이런 분들이 한 2% 선으로 나타났어요. 예. 기업인들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요 설문조사에서 또 좀 특이했었던 건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국가 발전 방향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일 많은 응답을 기록한 게요. 소득 양극화와 사회 계층 간 갈등 해소라는 답이 26%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당히 진보적인 아젠다들이 꽤 많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참여 확대, 정치 환경 다원화, 삶의 질과 여가 문화에 대한 가치 증대 이런 응답들이 상당히 상위에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예. 기업인들 설문조사 치고는 좀 놀랍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소득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복지정책을 확대하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거는요. 자본주의를 전복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예. 이대로 가면 한국 자본주의는 망해요. 그래서 지금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나 이런 건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미션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설문을 본 제 느낌은 기업인들도 지금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설문조사에서도 문재인, 안희정이 1, 2위를 나타내는 좀 신선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좀 신기했던 여론조사는 문화일보 여론조사였어요. 문화일보 여론조사는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사실 이런 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100명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예. 거의 보수 쪽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시켰더라고요. 전원책도 과거에 자유경제원 원장인가 그걸 했는데 뭐 이런 분도 경제 전문가로 분류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좀 안 믿음직한 이 여론조사에서 제가 눈에 띈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뭐 보수 쪽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된 것 같은 이 100명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 올해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올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예. 동의한다가 3%,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다가 64%입니다. 그래서 무려 67%가 올해 경제가 IMF 사태급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게 기사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예. 물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합니다. 여러 지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명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설문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예. 우리는 왜 경제가 아작이 나고서야 좀 괜찮은 대통령을 찾는 이런 일을 벌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경제가 그럭저럭 괜찮았을 때는 생 양아치 같은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예. 이 일이 10년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 쪽으로 매우 훌륭한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시기가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 보수 쪽에 뭘 더 맡겼다가는 나라가 거덜이 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절감할 때야 겨우 이제 우리는 김대중을 찾는 거죠. 예. 그리고 10년 뒤에 2007년이면 경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고요. 예. 지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멀쩡한 경제를 갑자기 살리겠다면서 엉뚱하게 이명박을 뽑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보수 쪽 학자들도 67%나 올해 IMF급 위기를 걱정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야 좀 정상적인 대통령을 뽑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199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었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거죠.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5에서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10년 주기로 이명박 박근혜 같은 이 생 양아치 정권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그 전에 닦았던 기반들은 다 무너지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2번이나 반복해서 경험을 해본 겁니다.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으로 내수 중심 경제의 기반을 겨우 닦아놨더니 노태우, 김영삼이 다 말아먹어서 IMF를 맞았죠. 김대중 대통령 때 이걸 극복하고 노무현 때는 비전 2030이라는 장기 계획을 세워놨더니 이명박근혜가 들어와서 또 다 말아먹죠. 이걸 지금 반복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희망이 밝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년 이상을 안정적인 복지 정책을 구축해야지 국가의 틀이라는 게요. 복지 국가의 기초가 닦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기 대선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제가 이 두 설문조사를 보고 이런 걸 느낍니다. 진보 진영이 이번 대선을 꼭 이겨야죠. 그런데 이기고 나서도요, 좀 장기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한 한 20년은 집권을 해야지 100년 넘게 이어져온 이 수구 꼴통식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은 뭐 이번이 승부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정치를 안 하는 제 입장에서는 대권 주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뿐 아니고요. 다음 대선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 대선도 이겨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대선도 이겨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돼야 진보의 그 경제 시스템이 한 20년 정도를 사회에 스며들어야 나라의 틀이 바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제 느낌입니다만 진보 진영에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이렇게 많았을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민주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 진보 전당에도 매우 뛰어난 지도자 후보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보수 쪽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없었으면 반기문을 가지고 서로 싸우겠습니까? 지금 이 진보 진영에서 거론되는 유력 주자들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계속 집권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참 상상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예, 좋은 사회를 진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번 선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주기로 자꾸 저쪽에 넘겨주고 이런 거 말고 진보가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 사회의 틀을 새로 잡아나갈 수 있는 통합과 연대 이런 사고를 좀 장기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설문조사였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원책 같은 사람이 극소수가 돼야 네. 그리고 진보적 경제 비전, 철학이 보편화돼야 상식이 돼야죠. 예, 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보수는 낡았다 못해 썩었습니다. 예. 그럼요. 예. 네. 이런 경제의 구조 근간을 바꿀 수 있도록 이제 뭐 첫 단추를 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 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후손도 살리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런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맞아요. 월요일에요. 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영치금 계좌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그게 참 고맙습니다. 고맙게도 청취자분들 성원 덕분에 영치금 한도가 하루 만에 다 차버렸대요. 아이고, 네. 너무 즐거운 소식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300만 원이 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민주노총에 또 문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송금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새 계좌번호를 알려와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이 십시일반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예. 만약에 조금 더 청취자분들께서 연대에 성금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월요일에는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춘천교도소에는 한상균 위원장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예. 민주노총 배태선 조직쟁이 실장님도 지금 함께 수감이 되어 계시고요. 예. 청취자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주신다면 한상균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수감된 노동자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은요. 예. 액수보다도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저는 되도록 많은 분들이 한상균 위원장께 우리 시민사회가 연대하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또 돈이 부담이 되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춘천교도소로요. 손편지 한 장씩 응원의 메시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위원장께서 큰 힘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정말 그 부당한 이유로 감옥에 갇혔던 정봉주 전 의원 말씀도 그 편지가 그렇게 반갑고 고마웠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춘천교도소의 한상균 위원장님 수감번호가 2006번입니다. 2006번이고요. 뭐 시간 되시면은 연대의 마음을 적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 계좌번호를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예. 네. 우리은행 080-291-336-12001 한상균입니다. 한 번 더. 우리은행 080-291-336-12001 부디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멈춰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상균 위원장께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의 마음이 많이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지난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주진우 기자 이야기 준비하셨군요. 네, 이게 경제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이야기여서 말해도 되나 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관훈 나이트클럽에서는 어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 제가 이 신동아의 보도를 보고 좀 화가 많이 나서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신동아의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이 기사가 이제 인터넷판으로도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동아는 아시다시피 동아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지죠. 예. 그리고 제목이 미디어 비평, 주진우 기자의 너무 잦은 허위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예. 시사평론가 정혜윤이라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분 누군지 모르는데요.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주진우 기자를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 사실은 주진우 기자를 제가 모릅니다. 딱 한 번 10초 정도 뵀었어요. 그 리세팅 코리아 강연 때요. 악수 한번 나눈 게 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이 기사가 매문, 그러니까 글을 판다는 뜻이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매문 선동가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매문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를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뚜껑이 확 열렸는데 어디서 이렇게 개떡 같은 인용을 자기 꼴리는 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 씨는 시사 이슈에 관한 공개 발언이나 글로 대중적 인기를 누린다. 그는 공인을 감시해야 할 기자이면서 그 자신도 공인인 셈이다. 그에게 사회적 인지도를 안겨주는 그의 말이나 글이 사실성 논란에 자주 휩싸인다면 그에겐 매문선동가라는 비판이 제기될지 모른다. 고급 속물이 매문한다고 한 김수영의 산문이 떠오른다. 그리고 이제 김수영의 산문이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읽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글입니다. 나는 지금 매문을 하고 있다. 매문은 속물이 하는 짓이다. 속물 중에도 고급 속물이 하는 짓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매문가의 특색은 잡지나 신문에 이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라디오에 나가고 텔레비에 나가서 이름이 팔리고 돈도 생기고 권위가 생기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시사평론가가 글을 이어갑니다. 10번의 특종보다 한 번의 오보가 기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자에게는 그렇다. 그러나 주 씨는 이 원칙에서 예외인 듯 보인다. 그는 자신의 별명이 사탄 기자라고 말한다. 악마니 악동이니 하는 말은 요즘 시대에 얼마든지 애칭으로 쓸 수 있다. 더구나 일탈행위를 일삼는 권력자를 응징하는 사탄이라면 좋은 사탄이다. 다만 개인의 정파적 신념을 퍼뜨리거나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해 사실 추구라는 기자의 직업적 가치를 아무렇게나 훼손하는 사탄이라면 언론업계에서 환영받기 힘든 사탄이다. 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화가 난 대목이 뭐였냐면요. 예. 인용을 한 김수영 시인의 저 글이요. 저 글은 제가 기자로서 교범처럼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글입니다. 예. 스스로를 반성하고요, 기자로서. 저를 제어해주게 만든 참 고마운 글이고, 그래서 저 글의 앞뒤 맥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정혜윤이라는 자가 뚝 잘라먹고 인용한 그 글의 앞뒤까지 합쳐서 김수영 시인이 쓰신 그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김수영 전집에 등장하는 이 거룩한 속물들이라는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선 나는 지금 매문을 하고 있다. 매문은 속물이 하는 짓이다. 속물 중에도 고급 속물들이 하는 짓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매문가의 특색은 잡지나 신문에 이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라디오에 나가고 텔레비에 나가서 이름이 팔리고 돈도 생기고 권위가 생기는 것을 좋아한다. 입으로야 물론 안 그렇다고 하지. 그까짓 것 그저 담뱃값이나 벌려고 하는 거지. 혹은 하도 나와달라고 귀찮게 굴어서 마지못해 나간 거지. 입에 풀칠을 내야 하고 자식 새끼들의 학비도 내야 할 테니까 죽지 못해 하는 거지. 정도로 말은 하지.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만도 아닐걸. 그런 것만도 아닐걸. 그러다가 보면 차차 돈도 생기고 살림도 제법 안정되어 가고 전화도 놓고 텔레비도 놔야 되고 잡지사나 신문사에서 오는 젊은 기자들에 대한 체면이나 다음 청탁에 대한 고려를 해서도 다락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헌잡지 나부랭이나 기증받은 책까지도 하다못해 동화책까지도 말끔히 먼지를 털어서
비어있는 책꽂이에 공간을 메워놓아야 한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에세이스트로 유명한 A, B, C의 뒤를 따라 자가용 차를 살 꿈도 꾸고 팬클럽 대회가 파리와 미국에서 언제 열리는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악덕은 누참 아래 두거니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전법을 바꾸었다. 이왕 도둑이 된 바에야 아주 직업적인 도둑놈으로 되자. 아무개 아버지 같은 좀 도둑이 아니라 남의 땅에 허가 없이 집을 짓는 아무개 아버지가 도둑질을 한 집의 주인 같은 날도둑놈이 되자. 그래서 하다못해 무허가의 죄명으로 집이 헐리고 떼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편이 낫다. 그 편이 훨씬 남자답고 떳떳하다. 즉 나다. 이 내가 되는 일, 진짜 속물이 되는 일,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이 수업도 사실은 여간 어렵지 않다. 속물이 안 되려고 발버둥질을 치는 생활만큼 어렵다. 아무래도 나는 고급 속물을 미화하고 적당화시킴으로써 자기 변명을 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 이쯤 되면 초고급 속물이라고나 할까? 인간의 심연은 무한하다. 속물을 규정하는 척도도 무한하다.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이 글을 제가 글쟁이로 살면서 왜 이렇게 오래 붙들고 교본으로 삼냐면요. 김수영 시인은 자기가 글을 파는 매문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가 속물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되뇌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사실은 매문을 해. 글을 팔아. 나는 위선적이야. 베스트셀러 에세이스트들 따라다니면서 자가용 차를 살 꿈도 꿔. 팬클럽 대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신경 써. 나는 자기 변명 중이야. 이 말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수영 시인은 글을 파는 사람이지만 늘 자기가 속물이 되는 걸 경계하고자 했어요. 글로 유명해지고 글이 잘 팔리는 그 영광의 부대를 자꾸 경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솔직한 자기 반성이겠습니까? 이 자기 반성을 정혜윤이라는 자가 되지도 않는 논리로 주진우 기자를 씹기 위해서 써갈겨 놓은 그런 글에 인용이 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예. 둘째로요.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은요. 저도 기자고 글쟁이입니다. 그럼 이완배라는 사람은 매문을 하는 자인가?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격이 좀 폐쇄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고 명성을 얻고 이런 일에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1년 넘게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을 하고 있죠. 또 그 덕에 제가 뭐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방송 출연 덕분에 이름이 조금 알려진 덕에 강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또 저는 기꺼이 나갑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받습니다. 기고 요청도 옵니다. 그러면 글을 쓰고 또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수영 시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성격을 아는 분들이 야, 네 성격에 방송 출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걸 제가 부인하지 못해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 매문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수영 시인의 글을 자꾸 붙들게 되는 겁니다. 글쟁이라면은요. 글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면 매문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내가 파는 내 글이 상품인데 그 글을 사보는 사람들에게 불량품은 안 주도록 노력을 하자. 그리고 그게 내 글을 사주는 소비자들에 대한 글쟁이로서의 지켜야 될 예의다. 이걸 상기하고 잊지 않고 싶을 때 제가 이 김수영 시인의 그 글을 읽거든요. 예. 김수영 시인의 말대로요. 기자들은 매문쟁이가 맞습니다. 글을 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문을 피할 수 없다면 늘 반성하고 성찰하고 올바른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보면 저는 주진우 기자를 잘 모르지만 주진우라는 기자가 매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기자도 당연히 자기의 취재와 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일 테니까요. 근데 그게 부당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냐면 주진우 기자의 글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몇백만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5년 가까이 주진우라는 상품을 인정하고 애용하고 애정합니다. 그 말은 주진우라는 기자가 파는 글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정직했을 거라는 짐작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진짜 나쁜 의미에서 매문이 뭔지 그 정혜윤이라는 자와 신동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동아일보가 전 직장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동아일보에 대한 언급은 안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동아일보가 하고 있는 게 매문입니다. 소비자들을 속이고요. 기만하고요. 그 대가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어디서 받느냐? 소비자들로부터는 신뢰를 잃어서 소비자들이 돈을 안 내는데 어떻게 그 상품을 팔죠? 속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냅니다. 그게 바로 나쁜 의미의 매문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가요, 한동안요. 요즘은 제가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경제부에서 떨어져 나온 부서인데 주로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죠. 예. 이 산업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을 사람을 반드시 산업부장이 되기 바로 그 직전에 광고팀장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광고국은 편집국하고 국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자가 광고국에 가면 더 이상 기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자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하냐면 광고팀장으로 부장급 기자를 보내는데 그 기자는 반드시 다음 인사에서 산업부장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광고주들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광고팀장에 가서 광고 달라고 그러면 많이 줘라. 왠 줄 알아? 그 사람이 바로 다음에 산업부장이 돼. 니들 기사 써줄 사람이야. 기사 잘 써줄 거야. 그러니까 광고팀장 잘해줘.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도 그 유능한 경제부 기자 중에 한 명을 광고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야, 그 기자가 광고 달라고 그러면 잘 줘. 걔 나중에 다음에 산업부나 경제부에서 크게 중용된다. 너희들한테 기사 잘 써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이런 걸 매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비자를 속이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컨텐츠를 파는 거죠. 게다가 이건 아주 지독하게 비도덕적인 매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요, 동아일보 산업부장 출신 중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요. 동아일보가 아마 후회할 겁니다. 예. 산업부장이라는 자들이 광고주들하고 저녁 자리에서 폭탄주같이 처먹으면서요. 후배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걸 건배를 하고요. 예. 후배 기자들한테는 야, 이분들이 우리 중요한 광고주니까 앞으로 잘 모셔 이 지랄을 해댔다는 걸 제가 다 이야기를 하면 동아일보가 떳떳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다 말하면은요. 당신들이 매문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컨텐츠라는 이름으로요. 자동차 특집, 금융 특집 이런 섹션 신문들이 쏟아지죠. 종합지에서요.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한테 광고국에서 어떤 지령과 어떤 요청이 올라오는지 동아일보 니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부도 모자라서 이제는 문화부까지 광고주한테 종속이 돼서 쓰레기 같은 글을 기자랍시고 광고주들한테 팔아치고 있는 그거 동아일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걸 바로 매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매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을 읽고 화가 많이 났는데 우리가 어차피 기자라면요. 언론사에 속해 있다면 글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글을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시절에 동아일보가 정권 탄압을 받아서 광고주 광고가 한 달 만에 98%가 떨어져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광고 탄압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대신 십시일반으로 격려 문구로 광고면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1975년 1월 8일부터 처음에는 4면에 고정적으로 실리던 일반인들의 격려 광고가요. 사흘 만에 5개 면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5월 중순까지 1월부터요. 1352건의 일반인들 격려 광고가 실립니다. 그때 그 격려 광고 문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아, 너마저 무릎 꿇는다면 진짜로 이민 갈 거야. 당당하게 버티는 거야. 도깨비는 날이 새면 헛개비가 되나니. 배운 대로 실행 못하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광고하나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여백을 삽니다. 동아일보 배달원임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주한다. 비겁한 탄압자, 굴복한 광고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려 광고 문구가 이겁니다. 예수가 연대에 살아있다면 그의 직업은 목수가 아니라 신문 기자일 거야. 이런 독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문을 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면 이렇게 독자들한테 글을 팔아야죠. 우리 글을 사주는 독자들을 속이지 않고요. 독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상품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결국 박정희의 뜻에 따라서 굴복해서 광고를 채워줬던 독자들의 뜻을 배신하고
수많은 올바른 선배 기자들을 해직을 시킵니다. 쇠파이프를 든 폭력배들이 편집국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배 기자들을 두들겨 팹니다. 사업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선배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보고 매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수영 시인의 산문이요. 이 거룩한 속물들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속물의 특성은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11층인가의 고층 건물을 지은 사람을 상대로 그 건물 뒤에 사는 사람이 햇빛을 막아서 그늘이 진다는 피해로 오랫동안 소송을 걸었다가 진 일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문화인이라면 옆의 집에 그늘이 지는 것을 보고 집까지 헐 용기는 없더라도 미안한 생각쯤은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문 소설가나 방송 작가들을 보면 그늘이 진 옆의 집에 미안한 생각을 품기는커녕 왜 나만큼 큰 집을 못 짓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쓰레기와 오물까지도 아침 저녁으로 내리쏟는다. 유독 신문 소설가나 방송 작가뿐이 아니다. 이런 그레셈의 법칙은 문화단체와 예술단체의 이름으로, 교수의 이름으로, 학장의 이름으로, 아나운서의 이름으로, 신문 기자의 이름으로 날이 갈수록 더 성해가기만 한다. 유능한 아나운서와 유능한 사회자는 대담자나 회담자나 청중을 리드해 간다는 미명으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다. 유명이 유명을 먹고 더 유명한 것이 덜 유명한 것을 먹고 덜 유명한 것이 더 유명한 것을 잡아 누르려고 기를 쓴다. 이쯤 되면 지옥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회의 대제도는 지옥이다. 이렇게 글을 쓰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제도권 언론들이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팔아야 한다면 최소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품으라는 겁니다. 네. 박봉에 갖은 소송 받으면서 그래도 이게 기자의 길이겠거니 하면서 올바른 언론인으로서 싸우는 주진우 기자 같은 사람들한테 매문 선동가 이런 딱지를 붙이는 비열한 짓 그만두고요. 제가 걔들이 잘할 거라고는 기대 안 합니다만 그래도 문화인이라면 김수영 시인의 말처럼 미안한 기색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정혜윤이라는 자가 신동아에 인용한 김수영 시인의 이 거룩한 속물들이라는 산문은 매문가로서 끊임없이 자기가 속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처절한 문장가의 자기 반성이 담겨있는 소중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붙잡고 작은 인터넷 언론에 속해 있는 저 같은 기자도요. 반성하고 또 속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래도 기자짓을 하는데 좀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니들도요. 김수영 시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매체에 버젓이 적어놨으면은요. 그분의 원뜻이 뭔지 한 번씩 읽어들도 좀 보고요. 반성이라는 것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김수영 시인의 글을 신동아가 너무 제멋대로 인용을 해서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진짜 이런 글들을 보면은 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위한 아이템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요즘에는 그 글 쓰는 사람들이 저걸 또 고려하더만요. 뭐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하여간 반응이 나오는 거. 그래서 클릭 수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하지만 논란이 된다 싶은 것들은 뭐 마구잡이로 갖다 쓰는데, 이 정혜윤 씨가 그동안 어떤 글을 썼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2015년 3월호 신동아에서 네. 찌라시가 받은 한국 기자상,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 찌라시가 뭔가 봤더니 네. 세계일보의 정윤회 비선실세 정윤회 국정농단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찌라시가 아니죠. 이거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대특종이었죠, 대특종. 대특종으로 결국 판명이 났는데, 네. 근데 이분은 찌라시라고 단언을 했어요. 막 던지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또 2015년 4월호를 보니까, 네. 기자 꽁꽁 묶겠다는 김영란법의 광기. 아, 네. 이쯤 되면은 뭐 이 사람 견적 다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난 또 뭐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뭐 대단한 뭐 내용이 담겨 있나 봤더니 뭐 역시나 내용은 없고요. 아, 이게 신동아는 그래도 동아일보와는 달리 다소 진보적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조금 더 나았었죠. 이게 왜 그랬냐면, 예.
출판국에 가는 게 그 기자들에게는 출판국 기자로 뽑히지 않은 사람들, 편집국 기자가 출판국으로 가는 경우를 되게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출판국에 가는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이 물을 먹고 출판국에 가느냐. 예. 회사 이 일에 좀 맞서 싸우고 좀 의기를 가진 기자들이 편집국에서 물을 먹고 출판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동아가 조금 더 동아일보보다는 나았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예. 지금은 출판국이고 편집국이고 전부 비슷해져 버려서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출판국은 이제 주간동아, 신동아 같은 일간지가 아닌 나머지 정기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데 신동아가 그래서 다소간 진보적이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그 조인트 깐 거 MB가 김재철 조인트 깠다 그 보도를 그 신동아가 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동아일보 계열의 월간지가 보도했을까 싶었는데 뭐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제는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 말 오늘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완배 기자님의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지난 금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재벌가들 요즘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하면은 좀 몸을 숙이는 한동안 뉴스에 안 나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텐데. 제 말이요. 예. 또 이 한화가 또 한방했습니다. 예. 네. 거의 이 한화그룹은 난동 전문 가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웬만하면 오늘 이 뉴스를 안 고르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재벌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면 저는 고맙습니다. 컨텐츠가 좀 비는 날에 사고를 쳐주면 할 걸 만들어줘서 고맙죠. 근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재명 시장하고 유승민 의원이 JTBC 토론에서 공정경제하고 성장 이걸 가지고 한번 그 논쟁을 했더라고요. 그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요. 또 저희 안진걸 사무처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참여연대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번 뇌물 사건으로만 최소 3조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제 그걸 환수하라 이렇게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예. 김영란법 부정청탁 방지법이죠. 이게 이제 시행이 100일이 돼서 이것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은 날인데 이 또라이가 또 사고를 쳐가지고 지겹지만 결국은 이걸 하게 됐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히 사건을 요약을 하면요. 주인공은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 김동선입니다. 예. 나이가 28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화건설에서 신성장 전략팀장이랍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제 새벽 3시 반쯤에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을 했고요. 순찰차를 또 파손을 했대요. 그래서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주점이라는 곳이 룸살롱 같은 곳인가 봐요. 위스키하고 칵테일을 파는 고급 바인데 여기가 또 희한하게 출입문 외에는 문하고 창문이 없대요. 그래서 문만 닫으면 완전히 외부하고 격리된 밀실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종업원 2사람을 때린 다음에 경찰에 연행되는 와중에 순찰차 안에서 또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망가뜨렸고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종업원들하고는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막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 종업원을 때리고 끝났으면 지들이 늘 하던 대로 돈으로 막았을 텐데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서 차량을 파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파출소 안에서도 그렇게 막 쌍욕을 하고 난동을 부렸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게 죄질이 안 좋다. 합의한 건 합의한 건데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인간이 이런 전과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재범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도 용산구에서 호텔 주점이면 굉장히 비싼 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을 먼저 했어요. 그다음에 이걸 종업원들이 말리니까 또 마이크를 집어던져가지고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력이 아주 화려한 거죠. 개망난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더 웃긴 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호텔에서 여성 종업원 추행한 이때가 2010년이면은요. 이 인간 나이가 21살 때입니다. 21살이면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잖아요. 그런데 호텔 주점을 다니면서 여 종업원을 성추행하고 있습니다. 미친놈인 거죠, 그냥. 근데 이 가문의 형제들은 사고 치는 게 워낙 유명합니다. 얘가 이제 삼남인데 그 형이 김동원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예. 얘도 지금 31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얘가 그 유명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그 룸사롱 보복 폭행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이걸 2007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남 김동원 씨가 룸사롱에서 술 먹다가 종업원들한테 얻어 터지고 온 거죠. 근데 이 2007년이면은 얘도 21살 때예요. 예. 그러니까 21살 때 북창동에서 룸사롱에서 술을 먹다가 터지고 왔다는 건데요. 참 무슨 21살 되면은 사고를 치는 게 이제 가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너무 방탕하게 크는 거죠. 근데 이때 아버지 김승현이 열이 받아서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조폭들까지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폭들이 명동파, 뭐 만보파, 범서방파, 삼계파를 동원을 해가지고 쇠파이프하고 연장을 들고 느와르 영화처럼 보복 폭행을 합니다. 저는 웃기면서도 섬뜩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김동원이 어디를 맞고 돌아왔냐면 눈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눈이 핑핑 부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김승현이 조폭들을 끌고 가서 이 자기 자식 때린 놈들을 붙잡아서 무릎을 탁 굴린 다음에요. 김승현이 직접 가죽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직접 때려요. 직접 때리는데 우리 아들이 눈을 다쳤으니까 하면서 장갑을 끼고 이 종업원들 눈만 집중적으로 열몇 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섬뜩하죠.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놈이 지금 하나라는 재벌을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차남 김동원이라는 애는 그 난리를 쳤으면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사고 친 지 4년도 안 돼서 2011년에 뺑소니를 쳐가지고 또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하면 진짜 자제해야 되잖아요. 뺑소니까지 했으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는 대마초를 피우다가 또 걸립니다. 예, 이 정도면 구제불능인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주식회사 하나의 디지털 팀장이래요. 그래서 한화그룹의 핀테크 사업을 주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핀테크가 뭔지 아는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어제 또 깔깔대고 웃었던 건 이 삼남의 폭행 사건에 대한 김승현 회장의 반응이었어요. 김승현이 이 소식을 듣고 홍보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장이 대노했다 이러더라고요. 화가 엄청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잘못을 저지른 만큼 벌을 받고 깊은 반성과 자숙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이 드신 분한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너님이나 좀 잘하세요. 누가 누굴 나무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고 반성하고 자숙하라 지금 이 얘기인데 김승현 씨는 2007년 보복 폭행 사건 때 구속이 됩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구속이 돼서 지 말대로 벌을 받고 반성하고 자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반성, 자숙 이런 게 아니고요. 갑자기 법정에 나오는데 수염을 잔뜩 기르고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복수하러 간다고 도심 한복판에서 조폭들 3개파를 이끌고 느와르 영화를 찍으신 분인데 눈만 집중적으로 패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아파서 몸져 누웠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어디를 아프다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나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들고 나온 병명이 우울증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더 웃겼던 건 우울증이 악화돼서 구치소에서 갑자기 체중이 25kg가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위험하니까 이제 감옥에서 형집행정지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아니 우울증이 악화가 돼서 체중이 25kg가 빠졌다고 해도 내가 지금 불쌍하게 봐줄까 말까 한 판에 25kg가 쪘다고 지금 감옥살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장면이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나타났더라고요. 아니 이게 좀 불쌍하게 보이려면 살을 빼고 나오든가요. 연기를 하려면요. 아픈데 살이 쪄가지고 내가 구속을 못하겠다고 하는 개소리를 하니까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자기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삼남이 사고치고 왔더니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고 반성하고 자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좀 놀고들 있는 거죠 이 가족이에요 지금. 이 김승현이라는 사람이요 재계에서는 유명합니다. 마초 기질이 센 걸로요. 그래서 사나이다운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2012년에 또 3,500억 회잣돈 횡령을 해서 또 구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김승현 피고인은 이 모든 사건 공소사실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이는 전적으로 경영기획실 홍모모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니까 뭐 저는 마초 이런 거 싫어하지만 마초 흉내를 내려면 잘 내던가요. 의리 없이 잘못은 전부 부하 직원한테 지금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하나빌딩에서 압수한 문건들에 따르면 하나그룹 본부 조직에서는 김승현 회장을 CM이라고 부르면서 이 CM이 체어맨이라는 뜻입니다. 회장이라는 뜻이죠. CM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 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는 등 하나그룹 본부와 계열사 전체가 김승현 피고인 개인을 정점으로 하여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압수한 문서들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그룹 내부에서는 김승현 회장은 CM이고 CM은 신이고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고 이걸 문건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김승현이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얼마나 지랄을 하고 다니는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다닌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네, 다 지애비한테 배운 거죠. 술집에서 마음에 안 들면 여성 종업원 성추행하고 뭐 던지고 화내고 다 김승현한테 보고 배운 겁니다. 이 집안은 정말 경영을 하면 안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범죄가. 예. 저거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대마초 중독, 폭행, 상습범, 뺑소니. 저 딴 애들이 경영을 한다는 게 끔찍합니다. 네. 빨리 한국 경제계에서 재벌 개혁을 정말 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하루였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기본을 의심케 하는 인격의 근본을 다시 보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습니까? 사적 영역에서는
없죠. 아니 이거는 사람을 때리고 이런 거면 형사적 영역이죠. 네, 공적 영역에서는 반드시 제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공적 영역의 제어가 너무 약했죠. 김승현도 결국은 지금 밖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있고요. 이번에 저 아들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사회 지도층이 저런 짓을 저질렀을 때 풀어주는 게 아니고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사회 지도층이면 모범을 보여야죠. 공적 영역에서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사회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이건 뭐 경제민주화의 기역자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반드시 제어할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월 9일, 바로 세월호 참사 1000일 되는 날인데, 네. 아이고 벌써 1000일이 됐습니다. 예. 세월호의 경제학 준비하셨다고요? 예. 또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다시 토요일 집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내일은 전국 촛불 집회가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이런 제목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 연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말씀 주셨듯이 월요일이 1000일인데 벌써 1000일입니다, 진짜. 네. 제가 촛불 집회, 세월호 추모 집회를 맞아서 세월호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숫자를 동원한 경제 이야기나 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래 경제학에서 정부란 무엇이고 정부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학, 특히 그 자유주의 경제학, 보수 쪽의 경제학에서는요. 정부의 기능을 좀 폄훼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 정부는 좀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그런 자유주의 경제학조차도 정부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예,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공공재, 공공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경제학자들하고요. 진보적인 경제학자들하고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보적 학자들은 공공재나 공공의 영역을 매우 넓게 잡죠. 반대로 자유주의 학파들은 굉장히 좁게 잡습니다. 그래서 의료가 공공의 영역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의료가 공공일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동의를 안 합니다. 우리는 아니 의료가 공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공공이야라고 반문을 하지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기의 논리가 있습니다. 의료는 공공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논쟁을 할 때 아무리 보수주의적인 자유주의 학자도요. 공공의 영역을 최소한으로 좁히고 싶은 사람들도 최소한 이건 공공재로 봐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공공재의 개념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생 우파 보수 경제학자들조차도 이건 공공재다라고 인정을 하는 영역이에요. 어떤 거냐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공공재의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경합성 그리고 배제 불가능성.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서비스나 재화를 공공재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비경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다른 소비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식당에서 소주를 한 잔 사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에 소주가 딱 한 병인 거죠. 근데 이제 저하고 다른 어떤 분이 동시에 식당을 방문했으면 그 소주 한 병을 먹기 위해서 경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공공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합을 하니까요. 이건 누군가가 사용을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 경합을 해야 되는 재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합성이 없는 재화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가 국방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국민이 지금 국방 서비스를 받잖아요. 예. 국군 장병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받는다고 해서 다른 국민들이 못 받지 않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받겠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소주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소주는 내가 먹으면 사라지지만 국방은 내가 그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남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 서비스는 경합성이 없다고 해서 비경합적 성격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공재로 본다는 겁니다.
공공재의 또 하나 성격이 뭐냐면 아까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조금 어려운 단어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돈을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안 냈다고 해서요. 너는 이 서비스 받지 마 하고 배제를 시키는 게 불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내야 서비스를 받는 게 원칙이죠. 뭘 하든지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으려고 해도 돈을 내야 이발소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안 내도 그 서비스를 못 받을 수가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완배가 되게 나쁜 탈세범이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안 낸 건데 그렇다고 완배가 국방이나 치안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느냐? 아닙니다. 그 나라에 있기만 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도망을 다녀도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은 돈을 안 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누구한테 얼마를 걷어야 되는지를 책정을 하기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공공재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쌩우파 경제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재는 누가 담당을 하느냐? 정부가 담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건데요. 이런 전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의 구조 서비스라는 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소식이 들렸을 때 온 국민이 아이들의 생존을 걱정했죠. 그리고 온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고요. 그렇다면 그때 그 아이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서비스는 완벽한 공공재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만약에 정부가 그 아이들을 구조했다면요, 온 국민이 행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행복은 경합성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완배가 세월호 아이들이 구조됐다고 막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완배가 소주를 마셨다고 옆에 사람이 소주를 못 마시는 것과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끽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때 세월호 아이들을 구조하는 문제는 비경합성을 갖습니다. 공공재의 첫 번째 성격을 갖는 거죠. 둘째가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예. 누군가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들을 구조하는 그 기쁨을 못 누리지 않습니다. 해경들이 그 아이들을 구조를 할 때는 해경들이 운영되는 돈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탈세를 했더라도 그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그 구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을 구조를 하는 건 쌩우파 자유주의 보수 경제학자들조차도 완벽하게 공공재로 볼 수 있는 서비스였고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임무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기본적인 아주 좁은 의미에서 바라봐도 국가의 임무였었던 그 공공재 서비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요. 정부의 수장이라는 자 입에서 그게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파 경제학 시각으로 봐도 정부이기를 포기한 거죠. 이걸 어떻게 정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쟤들이 보수인 줄 알고 속아서 정권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쌩 양아치 집단이었던 겁니다. 내일 토요일에 세월호 천일을 추모하면서 다시 이제 광장에 모이죠. 저는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광화문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늦게라도 광장에 한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특히 내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조차도 하지 못하고 반기하고 변명하는 이 쌩 양아치 집단들을 몰아내는데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연대의 힘을 내일 하루 동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아이고, 오늘 그리고 보니까 금요일이었네요. 네. 예, 내일 또 광장에서 우리가 촛불을 켜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어떻게든 이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한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